다 한국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혐한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혐한이란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인데 괜히 시기에서 질투해서 또는 그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한류는 서서히 번지면서 이게 대만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로 퍼졌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밌고 독특하신 분 모셨습니다. 교육사업가를 모셨는데요. 이카이스라고 하는 언어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을 하시는 이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뵙고 싶었어요. 요즘 뭐 저 유튜브 보니까 뭐 정말 잘 나가시더라고요. 아직 네. 멀었습니다. 교육사업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삼성물산 다니다가 네. 2001년에 창업을 해서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치는 마이플이라는 브랜드로 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토익 등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온라인과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핸드폰 다 앱으로 하고 저도 있고요. 배워야겠네요. 마이플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풀린다 해서 마이플이고. 일본어 배우고 싶은데 저는 지금. 저희 거 일본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는 브랜드로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서비스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인에게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에게 한국어 서비스. 예, 이걸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여러 나라 또 한국어에 대한 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또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래저래 강의하신 거 보니까 한글 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살, 4살이면 배우는 게 한국어인데 네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알고 있는 이 한국어, 한글에 대해서 네.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글자만 그걸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했더니 그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기하다, 놀랍다, 몰랐다 하면서 네. 많은 또 반응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어를 전 세계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많이 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해주신 강연들 쭉 보니까 요즘 한류 열풍이 뜨겁지만 네. 이게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아주 뿌리가 깊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한류 하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한류라는 말 자체가 대만에서 만든 말이에요. 대만의 그렇습니까? 인스리아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미국 대만에 이제 수입을 해가던 업체가 네. 사실 우리가 한류라는 최근에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BTS 오징어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수십 네. 년 됐고요. 사실은 겨울 연가, 가을 동화라고 하는 옛날 KBS 드라마를 네. 그 대만 업체가 이제 수입을 해서 대만의 TV에 틀었어요. 그게 반향이 좋으니까 그게 이제 중국 본토에 넘어가서 사실 대만과 중국 본토로 시작을 하면서 한류라는 말을 이제 그 대만의 이직원 사장이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그게 한 30년 됐는데 아니요, 저는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일본에서 아니에요. 나온 줄 예, 알았더니 대만 사람이 만든 말이고요. 대만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만과 중국, 일본에서 이렇게 있던 그다음에 네. 이제 H2O, 뭐 빅뱅 그랬던 게 지금 계속해서 번지면서 마치 뭐 옷감에 물이 번지듯이 네. 서서히 번지면서 이게 대만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로 퍼졌다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찻잔 돌풍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퍼지면서 이제는 5대양 6대주에 남미부터 유럽 문화적 자부심이 센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한테까지도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서 네. 한류라는 말을 사람들이 최근 한 20, 30년 또는 최근 한 10년, 2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류는 네. 한 1500년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00년이요. 박사님께서 우리 조상의 피에 네. 페르시아 사람들이 섞였다 그러는데 실제로 섞여 있습니다. 아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랑은 1500년 가까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신라가 유토피아했던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사계절. 그 아랍은 중동 사막이잖아요. 척박하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 근데 우리 다 신라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다 뭐 하는 물 얘기가 맑고 공기 좋고 그래서 네. 모든 병이 신라만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공기 좋은 데 가면
그렇죠. 병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500년 전 신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꽃 만발하고 금이 풍부해서 부자 나라고 먹을 거 많고 그래서 유토피아로 그래서 신라에서 나온 것들을 고려에서 나온 것들은 최고로죠. 고려 인삼, 고려 실크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의 한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세력들이 결국은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동남아를 설권을 해서 네.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거기 다 전부 다 이슬람들이죠. 이슬람이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5천이 다 이슬람이잖아요. 예.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동남아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슬림이 이게 꽉 잡고 있는 거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들이 다 한국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신라예요, 한국은? 그렇죠. 그때 바실라,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이미 네.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한국에 대한 리스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친미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란은 이제 시아파 국가로서 지금 뭐 미국하고도 지금 적대적 이게 뭐 사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제일 중요한 도로가 워싱턴로입니까? 뉴욕로입니까? 뭡니까? 그 테헤란로요. 테헤란로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테헤란로예요. 네. 지금 강남역부터 저 삼성역까지 그 대한민국의 강남 최고의 중심 아닙니까? 중심. 거기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성 1977년도에 네.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그 이란으로부터 이제 원유를 받으면서 되게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우호 관계 해가지고 테헤란로 이란에는 서울로가 생겼고 네. 우리 77년도에는 테헤란로가 생겼는데 지금도 굉장히 우호적.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 그러니까 이란의 네. 국기가 이란 뭐 축구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란의 국기가 태권도지 않습니까? 이란 아, 나라 태권도- 운동이요? 예, 태권도 우리나라보다 태권도를 더 잘하고요. 지금 올림픽 그래요? 금메달을 이란이 지금 뭐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친미 국가인데 네. 친미 국가 치고 이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 나라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미국하고도 친한 뭔가 알게 모르게 관계인데 뭔가가 통하는 게 있는 있는 거죠.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무슬림들하고도 적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인도네시아든 네. 저 무슨 파키스탄 다 저기 무슬림들이거든요. 네. 근데도 저희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힘이고 정말로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팍스 코리아나의 기틀을 150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수용을 했다라는 게 그런 제 게 있군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일본에서는 이 무슬림하고 갈등이 심한가 봐요. 예. 자, 일본의 얘기를 이제 보면요. 네. 저는 일본의 문화 인류학적 DNA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 다 있죠. 그러니까 타고난 생체적 DNA 말고 역사적으로 이제 또 문화적으로 하는 건 한국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아니에요. 문화 인류학적 DNA가 우리랑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아시겠지만 와 문화라고 합니다. 한자로 화. 네. 와 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와쿠라고 해가지고 남한테 패 끼치지 않는 거. 메이와쿠라는 게 이제 한자로는 미혹인데 그게 민폐 끼치는 거예요. 예, 민폐 끼치지 말자. 그게 민폐 끼치지 말자. 그게 네. 메이와쿠 문화와 와 문화가 결국은 같은 건데 와라는 게 조화로운 거고 네. 규율과 질서를 깨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사무라이 전국 시대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은 칼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선비의 나라고 칼의 나라가 칼로다가 일본을 통치하면서 질서를 깨고 하는 거에는 가차없이 배버렸단 말이에요. 네.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와문한 거예요. 네. 네. 초밥집 하던 사람은 초밥집만 해야 되고 네. 국수집 하는 국수집 해야지 다른 거 넘보면 민폐 끼치는 거고 괜히 분쟁 나고 싸움 나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해요. 네. 그게 와문화거든요. 그래서 와문하고 거기서 나온 게 메이와크 문화거든요. 이게 민폐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질서를 잘 지키고 좋은 면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장점과 단점 어떻게 보면 같은 속성이지 단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뒤집으면 이렇게 보면 장점이 이렇게 보면 단점이잖아요. 즉 와문화하고 메이와크 문화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의 일들을
분수를 알고 분수를 깨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뭐가 발전하냐? 창인 정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대를 이어서 국수집 하면 아버지 거 물려받아 나도 국수집 아들한테도 국수집 물려받아 그게 분수를 지키는 거야. 우리는 평생 국수집 하는 집이니까 네. 평생 나사 깎는 집은 나사 깎는 집이니까 새로운 걸 도전을 안 하죠. 안 하는 자, 거군요. 그래서 일본은 아시겠지만요. 100년 된 기업이 우리나라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 100개도 없어요.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그렇게 활명수 같은 거 그렇죠. 동화약품 뭐, 네. 뭐 두산. 근데 일본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요? 일본은 100년 기업이 33,000개가 넘는 거예요. 4만 개까지 전 세계 탑입니다. 와. 100년 기업 200년 그리고 200년 된 기업도 몇 천 개가 3,000개가 넘어요. 200년을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무라이.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된 거냐면요. 이게 일본이 또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 이 와무나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신 탄압을 합니다. 이게 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만든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의 소설 침묵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17세기 에도 시대에 일본 나가사키에 있었던 기독교인 박해 이제 그 당시 카톨릭인데 박해를 실화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제 소설로 한 게 영화를 하는데 이거 정말 저 영화 몇 번 봤거든요. 사일런스. 아, 사일런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막부 정권이 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게 나옵니다. 살벌합니다. 아주 그리고 뭐 잔인합니다. 그 후미에라 그래가지고 네. 기독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밝혀내느냐. 후미에라 가지고 동판 밝혀. 동판이 뭐냐면 예수 얼굴, 네. 성모 마리아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못 밟으면 못 밟은 기독교인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뭐 유튜브에 요즘 나오는 게 북한 해커들이 네. 위장으로다가 막 해서 이제 막 온라인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막 취업을 하고 해서 막 많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이게 북한 해커가 북한 해커 아닌 척하고 막 한국 사람인 척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해커인지 아닌지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 맞추는 게 야 너 김정은 욕해봐. 김정은 돼지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척 이게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절대로 못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걔들은. 되는구나. 그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거를 통과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사상적으로 이미 그들은 세뇌돼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너 김정은 돼지 해봐 못 하는 거예요. 네. 죽었다 깨도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요즘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못 봤어요. 그거를 예 요즘 유명합니다. 일본이 무려 25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15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요토미 처음에는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아시지만 그뭐저 소소행장인가 뭐 그런 네, 사람들 그렇죠. 예. 조니시 유키나가가 크리스찬이었고요. 네. 그래서 십자가 네.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후반 되면서 박해시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사상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들 중에 독재 억압한 나라가 뭐가 몇 있습니까? 전부 다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다음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겨라. 근데 이게 막부를 섬겨야 되잖아요. 네. 막부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어떻게 사랑해? 우린 처단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칼로 찌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자기네 일본 막부의 통치 철학이랑 안 맞으니까 나중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박해를 시작해요. 도요토미 시대. 그게 이제 계속 박해하는 역사가 한 250년간 이어지는데 이게 매년 초에 와. 전국적으로 동판 밝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엔도 슈샤크의 소설에 나오는 거고 사일런스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봐야겠네요. 지금 북한이 네. 한 5, 60년 동안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한 60년, 70년 이렇게 네. 1950년 6.25 때 이후로 지금 김일성 우상화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지금 세뇌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욕해봐 못하잖아요.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상의 자유를 통제했습니다. 250년간. 거기서 벗어나면은 민폐, 메이아쿠. 왜 한 명이라도 뭐 잘못되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보니까 그걸 250년간 문화 인류학적 DNA가 쌓여. 그러니까 그게 잠재의식에 꽉 있겠구나. 있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는 남한테 피끼치면 안 되고 항상 질서를 지켜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또 이 반대급부, 동전의 앞뒷면처럼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지메 문화예요. 이즘에 다르면
다르면 패기치면 어떻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야죠. 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고통스러울 수 없으니까. 이지매. 그게 이지매예요. 그게 이지매 문화인 거예요. 이지매 문화가 결국은 뭡니까?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집단적인 린치지 않습니까? 정신적, 네. 구체적으로.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있군요. 앞뒷면인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본인들에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또는 이 질서를 깨는 사람에 대한 혐오가 들어가 있어요. 혐오 정치, 혐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혼내와 다떼마가 있고요. 일본은 교토 사람들의 말이 혼내와 다떼마가 달라서 네. 그게 야, 너 시계 참 좋다. 그게 시계가 좋아서 야, 너 시간 보고 빨리 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딸내미가 피아노 잘 치시던데요. 칭찬이 아니에요. 야, 밤에 시끄러우니까 피아노 좀 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혼내와 다떼마. 그걸 일본 사람들도 교토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방송에 나오고 예능에 나와요. 그게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거에 대한 퀴즈도 내고 그래요. 그게 예능에도 나오고 막 그 정도로 그게 뭐냐면 1000년 넘게 내려온 교토 사람들의 프라이드인 거거든요. 그걸 서로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 우리는 1000년 동안 지켜온 우리만의 그게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교토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본인들이 혐한이 컸어요. 예. 그걸 또 이용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혐한을 갖고 또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기도 하고 지지를 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때 혐한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혐한이란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자기들한테 이거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사람들한테 혐한하면 왜 한국 되게 힙한 나라고 핫한 나라고 잘 나가는 나라인데 괜히 시기에서 질투해서 또는 그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혐한은 많이 없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졌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게 이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하. 이슬람이 한 30만이 넘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한 40만 되거든요.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0.7%가 이슬람입니다. 우리도 뭐 인도네시아부터 네. 해가지고 많이 왔다. 유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혐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별로 표시 안 나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 동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네. 불교가 있었고 신라 시대 완전히 불교잖아요. 불국사. 네. 완전히 뭐 불교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했던. 네. 그리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 불교 국가잖아요. 조선도 유교를 승산한 숭이 억부를 했지만 네. 일반 백성들의 삶에는 불교가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불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5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1500년 이상을 우리는 불교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시대 500년은 유교 국가, 성리학적 질서로 예. 또 유교를 도입을 했고 통치 철학으로 삼았고 백성들의 삶의 철학으로 삼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불교가 30% 정도 됩니다. 진짜 우리는 종교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 중에 네. 불교 국가였으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불교도 여전히 있고 네. 또 그 외 종교도 원불교라든지 그 외 종교가 있고 무교도 있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아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거의 다 이제 무교고요. 기독교가 1%도 무교예요? 아니죠. 예, 다 거의 그 신도라고 하죠. 신사단이고 신도. 그런가? 그게 이제 일본의 전통 신도라고 하죠. 네. 무교하고 신도 섞여서 네. 그래서 일본은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애태가 나면 뭐 신도에 가서 하고 죽으면 불교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용력이 굉장히 적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와문화와 메이와쿠 문화. 거기서 발전하게 된 게 장인 정신. 그래서 일본이 장인 문화는 지금도 세계적이죠. 굉장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거 정말 잘하잖아요. 소재 부품. 일본 없으면 사실 반도체 안 돌아가죠. 예. 소부장은 지금도 탑이에요. 예. 소부제하고 그거 없으면 우리 SK고 하이닉스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왜 안 돼요? 그게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저는 이제 또 삼성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소부장은 잘하는데. 자, 이겁니다. 네. 이게 80년대 전 세계 반도체의 80%가 일본이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반도체 강국이었고요.
10개 업체 중에 8개 업체인가가 일본 업체였고 네. 어마어마했죠. 80년대. 네. 일본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이 만들었지만 일본이 그냥 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 했을 정도로 이제 일본이 뭐 꽉 잡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10,000불, 9,600불 정도 됐습니다. 거의 10,000불.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1,600불, 5분의 1밖에 안 되고. 와, 80년대. 그렇군요. 상대가 안 됐네. 상대가 안 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이제 1974년 이건희 회장께서 네. 그룹의 반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재를 털어가지고 한국 반도체를 네. 인수합니다. 그 라디오 트랜지스터 만들던 회사예요. 다 반대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전자제품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 한국 반도체가 말이 한국 반도체지 트랜지스터 만들던 회사였어요. 적자 그랬군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병철 회장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건희 회장께서 사비를 털어서 인수합니다. 반드시 반도체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일본의 그 유명한 얘기죠. 일본의 기술자 주말에 불러다가 극진히 대접하면서 용돈 쥐어가면서 배워갔습니다. 네, 주말에 들었어요. 그거. 그 유명한 얘기죠.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병철 회장의 얘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의 얘기를 듣고 이병철 회장님도 이제 경박단소 일본이 경박단소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일본에 또 우리 삼성은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은 이제 일본 쪽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일본어도 잘하시니까 그래서 또 와세다 출신이시고 졸업은 안 하셨지만 그 이병철 회장께서 80년에 반도체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네, 80년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체 선언인데 83년에 네. 그리고 도쿄 선언을 하십니다. 83년이요. 네. 네. 그리고 반도체 기흥 공장을 착공합니다. 음. 기흥이 용인의 기흥이 이게 일제 강점기 때 기곡면하고 구흥면이 합쳐져서 기흥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두 읍을 합치면서 네. 기곡면이 뭐냐면 그 동네가 기곡 그릇처럼 이렇게 온폭 파였다 해가지고 기곡면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한쪽은 구흥면이 뭐냐면 이게 구가 망아지 구자예요. 그러니까 망아지가 흥하다는 게 뭐냐면 거기 역참이 있었어요. 네. 역참이 있으니까 말을 길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망아지들이 흥하다 해가지고 구흥면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기곡면하고 구흥면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통폐합하면서 기곡면의 기자 구흥면의 흥자를 합쳐요. 네. 그래서 기흥이 돼요. 그러니까 기곡이 뭐냐면 동네가 그릇처럼 원폭파에 따라서 그릇 기자를 쓴 거고 말이 흥하다 해서 구흥인데 기흥이 되니까 한자를 직역하면 그릇이 흥하는 곳이 돼요. 네. 이병철 회장이 거기다가 반도체 기흥 공장을 인라인 착공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름도 이름대로 하면 그릇이 흥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뭡니까? 인류의 지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21세기 인류 지식의 그릇이 반도체잖아요. 네. 그게 참 재미난 거죠. 재미나네. 그때 84년도 도쿄 선언을 합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무슨 반도체 하냐.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는데 전문가들이 18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18개월. 네. 18개월 걸린다고 한 걸 얼마 만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3분의 1을 공기를 간축합니다. 3분의 1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요. 와. 그게 이 호암자전 책에 나옵니다. 아, 호암자전. 네, 이거 두 번을 읽고 두 번 다 울었는데요. 네. 이병철 회장님이 회장님 자서전이죠. 이게 86년에 책이 출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그러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셨지. 참 재밌다. 네. 숨김없이 어떠한 미화도 없이 저는 두 번을 읽고 두 번 다 울었습니다. 자, 지금의 73세, 74세랑 네. 83년 지금부터 40년 가까이 45년 가까이 된 그때의 73세 사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그건 뭐 파파 할아버지죠. 그냥 노인이죠. 지금 나이로 한 사람은 90이 넘은 것쯤 되죠. 네, 그때의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든지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때 83년도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1910년생이시니까 73세였어요. 아. 근데 그때 반도체 해야 된다. 그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군요. 이병철 회장이 하십니다. 같이 다 비웃었어요. 반도체 일본이랑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삼양아들에 만들면 일본이 덤핑 칠 거고 하면 800원 하면 또 덤핑 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만 하다가 망할 거다. 다 네.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걸 밀어붙입니다. 18개월 걸린다고 하는 걸 6개월 만에 공정을. 왜? 이 반도체는 시간이 생명인데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네. 눈물 겼습니다. 막
온 삼성 임직원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하라 그러면 못 할 거예요 이제. 그 당시까지 가능한 거죠. 정말 밤새 가면서 했을 테니까. 진짜로. 예. 요즘은 뭐 6시면 다 퇴근해야 지금은 되고. 법적으로도 못 하고 네. 난리 나죠 아마. 네. 지금 난리 날 걸요. 네. 그때 우리 한국의 이 삼성맨들의 열정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84년부터 공장이 착공해서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삼성 너네 엿먹어라. 그래가지고 덤핑을 한 벌입니다. 4달러짜리를 갖다가 1달러 이하로 30세트로 아예 그냥 네. 덤핑을 쳐버리죠. 삼성 죽이려고.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치킨 게임 합니다. 일본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수 적자인 거예요. 네. 돈 들여서 만들 온 삼성의 모든 사활을 걸고 했는데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86년까지 3년간 적자. 삼성 이제 망한다. 망한다. 이병철 회장님은 결국은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반도체가 성공을 못 보고 돌아가세요.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87년.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지금까지 누적 적자의 2배, 3배를 더 투자합니다. 3,400억 더 투자합니다. 그 당시에 삼성 망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반드시 온다. 말도 안 되는 결정합니다. 지금 삼성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의 전환 투자를 하십니다. 이 공장 착공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3년 있다가 반도체 호황이 오고 일본은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삼성이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한 해에 다 뽑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92년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드램을 개발합니다. 세계 최초로 92년도에. 92년에 최초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최첨단을. 그렇죠. 일본도 못했던 걸. 네. 그때 삼성이 반도체 1위를 합니다. 64메가드램을 만들면서 그때 92년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박수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한 100조 정도 나는데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다거든요. 일본은 왜 못 따라왔어요? 한번 그러니까 일본이 추월을 당하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인 정신, 소부장으로는 잘하고 반도체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려고 완성도 있게 네. 장인 정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걸 놓치고 또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빨리 못 하는군요. 네, 빨리 못했고 그렇죠. 우리가 빨리빨리 그리고 과감한 결정. 결국은 그게 기업가 정신인데요. 일본은 그렇게 할 만한 기업가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반도체의 신화를 만들고 한국이 이게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에는 각 시대를 이끌고 어떤 산업을 이끄는 그 CEO들에 대해서 리스펙하고 다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애플 스티브 잡스, 뭐 옛날 철광암 카네기, 뭐 석유 록펠러, 네.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거, 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뭐. 네. 뭐 그다음에 뭐 데미스 하사비스, 샘 올트만, AI 뭐 다 알아요. 뭐 세계를 이끈 산업을 이끈 그 CEO들에 대해서 창업자에 대해서 기업가들에 대해서 리스펙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신화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님하고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산업과 기업을 만든 분이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있는 나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최태원 회장이 2011년에 그룹의 반대를 무릅쓰고 3조 4천억으로 네. 망해가고 있는 하이닉스를 인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렇죠. 현대전자하고 그렇죠. 네. LG 전자를 합친 거가 네. 하이닉스인데 그걸 결국 적자 덩어리였던 거를 그걸 인수한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의 고대역 반도체 세계 지금 1위가 되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되게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결정이죠. 예. 대단한 열정이고 네. 기업가 정신의 그 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게 아니었으면 못했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우를 기업들이 못 받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일본의 아까 문화 인류학적 DNA가 뭐라 그랬죠? 와문화, 네. 메이와크 문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지메. 이지메 그게 이제 그 부산물로 나쁜 찌꺼기가 이지메인데
그럼 한국은 문화 인류학적 DNA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유교 성리학적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네. 유교 성리학적 DNA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굉장한 기업인들이 대통령 앞에 가면 절절절절 매고 그런 거 그게 바로 산업공상이에요. 이게 호암자전에도 나옵니다. 예.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아직도 절절 매더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요. 네. 산업공상의 DNA가 있어요. 예. 아직도 사자를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관, 예. 관이 최고예요. 관, 사자, 판사, 검사 목에 힘줄 수 있는 자리. 그게 왜냐하면 500년 우리는 한번 왕조가 들어서면 500년 가지고 고려. 그러니까 항상 중앙 집권이다 보니까 빨리 벼슬 해가지고 거기 중앙 집권에 편승하는 게 최고의 성공이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판검사, 공무원, 공부자 이런 문화, 사, 그다음에 농, 공, 상. 농은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공, 상이 뭡니까? 상.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장사치들. 천인들이 그죠. 장사치들. 예.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면이 많거든요. 아까 네. 신라 이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포용력, 다양한 종교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무슬림하고도 친하고 불교하고도 친하고 기독교하고도 네. 친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 그다음에 이 빨리빨리 문화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역동성, 네. 개방성, 굉장히 우리가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갈 때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고요. 네. 대학 다닐 때는 중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쵸?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 저도 초등학교 때 후진국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1500년 전부터의 대한민국의 이 우리 국민들의 DNA. 정권이 좌가 들어서든 우가 들어서든 무슨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네. 국민들이 발전시킨 거잖아요. 굉장한 우리의 열정의 DNA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쓴뿌리 같은 문화인류학적 DNA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고 아까 일본의 이즈메처럼 저는 그게 산업공상에 네. 기업인들 참 우리 국민들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거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가서 가담하고 있죠. AI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며 삼성전자며 우리나라 주가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올라서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강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의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불러다가 그냥 네. 그 무릎 꿇리는 거. 그리고 저는 정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런 기업인들 이러면 난리 나요. 또 댓글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참. 이제 한글 얘기 할까요? 아, 예, 그러시죠. 예. 아이고. 그 언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언어 네네. 교육하시고 그런데 그 강의를 보니까 한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글 이야기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제가 오늘 들고 온 게 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해례본이 뭡니까? 아, 훈민정음의 해례본은 해라는 게 풀어 썼다는 얘기고. 아, 해설서예요? 그렇죠. 네네. 훈민정음이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풀어서 어떤 원리를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만든 책인데 이게 해례본인데요. 네. 이게 1446년에 반포가 됩니다. 네. 이게 반포가 된 게 1446년 9월 상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양력으로 전환을 하니까 10월 9일.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이 아하. 10월 9일인데요. 네. 이게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아까 쿠시나메가 예. 1000년 가까이 발견이 안 된 것처럼 왜냐하면 이 연산군 때 이게 이제 업문을 금지시키고 하면서 이거 싹 다 이게 다 막 불태워 없어지고 난리가 나요. 훈민정음이 반포 58년 환갑을 못 맞고 58년에 연산군 참 보면 참 나쁜 왕이었어요. 정말. 아, 정말 금지를 어쨌든, 시켰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이 훈민정음 이 해례본이 발견된 게 1940년에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거 지켜낸 거거든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기와집 11채 값 우리로 따지면 뭐 몇백억 그 당시에 책값으로는 한 냥을 넘어서는 게 없었는데 예? 1,000원을 넘어서는 게 없었거든요. 당시 네. 100원, 200원, 몇십 원에 거래되는 당시 책값으로 1,000원을 내고 거간꾼한테 중개인한테 1,000원을 주고 이걸 10,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 값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와집 우리들 하지만 아파트 11채 값으로 이걸 당시에 지켜내셨습니다. 이게 세상에. 남북한 합쳐서 유일하게 현재 남아 있는 물론 지금 그 하나가 베이키 씨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주본이 남아 있는데 그건 지금 뭐 아직도 지금 못 찾고 있고요. 뭐 참 그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인데 해례본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3살 4살 때부터 쉽게 배웠던 훈민정음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죠. 그 비밀이 있습니까? 근데 다 아시는데 이제 이 세종대왕이 이거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네. 뭐 요즘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지만 집현전 학자들 같이 만들었다는 건 이제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홀로 신기를 운영하여 홀라 창조하신 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고요.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성운학 의문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문자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 세종대왕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현전 학자 최만리가 네. 집현전 부제하게 이제 그 유명한 반대 상소문 올릴 때 다 불러다가 따지죠. 네가 사성 칠음의 자모가 몇 개야? 너 알아? 그게 집현전 부제학 앉혀놓고서 사성 칠음 그러니까 성운학에 대해서 따져보면 너 제대로 아는 게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현전 대제학한테 부제학한테 그 정도로 학문적인 그 높았고요. 네. 당시 정인지가 이제 그 천재였거든요. 네. 8살인가 천재로 장원급제하고 세종대왕 나이가 같아 양력생일이 같은데 세종대왕이 정인지는 뭐 엄청난 정인지가 이 집현전에 이 해례본의 서문을 씁니다. 그 해례본 서문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그 명문장인데 한번 봐야겠네. 네, 이거 오늘 정말 공부할 게 많이 생기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세종대왕이 뭐라 하냐면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정인지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했죠. 천재 중에 천재를. 천재끼리만 통하는군요.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 이제 세종대왕 아래인 거죠. 말귀 정도 너 내 말귀 알아듣는 거니까 그 정도로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영어의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APA라고 하는데 이 발음 기호가 1888년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거의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1880년대니까 유럽은 서양은 의문학이라는 거, 성운학이다라는 게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학문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알파벳이 같은 글자로 이태리어도 표현해야 돼, 프랑스어도 표현해야 돼, 영어도 표현해야 돼, 독일어도 표현해야 돼, 여러 스페인어도 막 하잖아요. 네.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알파벳을 가지고도 발음이 다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표준화된 발음 기호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그 발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걸 의문학이라고 그러고 성운학이라고 네. 하는데 이 발성기관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네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조용해가지고 알파벳 만들 그 1888년에 나온 거거든요. 에스놀로그라고 하는 그 언어학 생태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 전 세계 언어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언어가 몇 개인지 7,000개가 넘습니다. 그 7,000개가 뭐냐면 전 세계 언어 한 70억, 80억 쓰는 이 인구의 언어가 7,000개인데 이 7,000개가 뭐냐면 방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수어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도 언어가 5개가 있습니다. 한반도 그래요? 한국어 아니야? 아니에요. 조선어하고 남한어가 분리가 돼 있고요. 어허. 조선 수어가 있고 남한 수어가 있어요. 수어가 달라요. 조선 수어하고 남한 수어하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제주도 방언을 또 하나의 언어로 봐요. 그러니까 제주 방언, 남한어, 조선어, 조선 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반도에 벌써 5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각 방언들 몸 7,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한 500개 정도 언어라고 합니다. 500개 정도 네.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공인된 네, 언어를 그렇죠, 언어.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걸 문자를 표현하는 문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50개밖에 없어요. 문자는 네. 얼마 안 되는군요. 문자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뭐 한자도 있고, 근데 보통 라틴어, 페니케에서 나온 라틴어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랍어도 있고, 있잖아요. 네. 뭐 베트남어도 있고 다 있는데 일본어도 있고.
이게 보통 뭐 2000년 전, 3000년부터 쓰던 언어들이에요. 다 2, 3000년부터. 그러네요. 한자도 그렇고 일본어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향찰 이두 한자에 우리가 조사하다 쓰게 해서 향찰과 이두라는 걸 썼잖아요. 네. 음독하고 훈독하고 해가지고 네. 선화공주 주운하면 그게 님자를 주자로 쓰고 이게 수물은자를 그게 은이 그게 숨단 뜻이 아니라 목적어 아니, 주어의 주격 조사 은이잖아요. 나는 너는 할 때 은을 그냥 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 그게 그냥 조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향찰과 이두인데 네. 그걸 이게 백제 때 5세기 6세기 때 우리 백제가 일본에 가서 한자를 전해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쓰던 삼국시대 때 쓰던 향찰 이두를 가지고 만든 1500년 전에 만든 게 지금 일본의 문자예요.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그러니까 1500년 전 한자에다가 한자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향찰 이두처럼 해서 음만 써서 아예이오 가게기고 사시로 만든 게 50음도 만든 게 네. 그게 일본 문자입니다. 1500년 전에 쓰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두에서 원시적 봤군요. 예, 원시적 문자예요. 음이 50개밖에 없잖아요. 네. 쭉 문자가 나오는데 인류가 만든 그러니까 한 50개 문자를 지금 인류가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수천 년 동안 다 해서 50개 정도 문자. 그 50개 문자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자가 뭡니까? 그게 훈민정음이죠. 1443년도에 만들어진 15세기에 인류 역사상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훈민정음이 최후에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가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서까지 나온 유일한 문자입니다. 굉장한 문자죠. 그러네. 이 문자가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서양은 19세기 20세기나 돼야지 성운학이라는 게 발달이 돼서 이제 발음기호 만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에서 1440년도에 이미 동양에 있었던 이미 그 성운학이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도 있었고 그게 인도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동양이 훨씬 더 발달했었어요. 성운학 쪽으로는. 아시지만 이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주의 그 당시에 이 동양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이 우주를 이루는 질서와 원리지 않습니까? 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도대체 우주는 뭐로 이루어졌을까? 뭐 4원 소설, 5원 소설, 불과 뭐 흙과 뭐 공기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음양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동양은 철학적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게 음양오행이지 않습니까? 네. 음과 양이 있고 이 우주는 오행으로서의 5개의 질서와 요소가 있다. 목화토금수 아닙니까? 네. 그걸 음양오행이라.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음양오행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목화토금수 1월이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음양오행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결국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뭐 만물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물건은 목화토금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목화토금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네. 요소는 다 그 음과 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목화토금수. 그러면 사람의 소리도 결국은 목화토금수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목화토금수 목음이 있고 화음이 있고 수음이 있고 금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소리는 이 발성기관에서 나오는데 네. 이 발성기관도 결국은 발성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에서 입에서 혀에서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내는 것도 결국은 우주학에서 음양오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음운학적으로 성운학적으로 세종대왕이 분석을 해가지고 목소리, 화소리, 토소리, 금소리, 수소리를 분리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목화토금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음이 어금니는 나무 뿌리처럼 어금니가 박혀 있으니까 목소리죠. 그 이게 아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목소리죠. 그 다음에 화소리 느드트는 혀 끝에서 납니다. 혀는 뭐죠? 항상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뭐죠? 불이죠. 그래서 이게 화소리고 이게 혀 설소리입니다. 그래서 설음입니다. 느드트는 우리 혀 끝에서 나죠. 그 다음에 프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은 입술 소리 나죠. 입술은 네모 반듯하고 정방형이고 모았다가 합쳐지죠. 흙이죠. 그래서 토입니다. 입술 소리는 토. 그게 순음이라고 그러죠. 순음. 그 다음에 스즈츠는 이에서 납니다. 이. 네. 이는 쇠죠. 쇠. 우리가 음식을 자르는 거니까 네. 도끼처럼. 이가 금이지 않습니까? 쇠. 네.
그러니까 쇠소리죠. 스즈치는 쇠소리인 거예요. 이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이거는 목구멍에서 나는 거죠. 목구멍은 동그랗고 항상 젖어 있죠. 물이죠.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로 5개를 나눠서 여기서 나오는 좋은 소리를 해서 여기서 소리가 하나씩 더할 때마다 그에서 크가 되고 합치면 끄가 되고 느에서 드가 되고 합치면 뜨가 되고 또 하나를 더 획을 하면 트가 되고 무에서 위로 삐치면 부가 되고 옆으로 삐치면 프가 되고 네. 스가 지가 되고 치가 되고 획이 하나씩 더 가면서 격음이 되지 않습니까? 합치면 경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느드트 이게 다 같은 계열인 거 알아요. 예. 저절로 우리는 3살 때부터 알아요. 느브프가 같은 계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음은 더 새롭지 않습니까? 천지인 하늘아 천지인과 이걸 하늘 땅 천지인 모음 3개 가지고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촐랑촐랑 이건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양성이니까 네. 밝죠. 출렁출렁 무겁죠. 몰랑몰랑 가볍고 밝죠. 양성이죠. 물렁물렁 어둡고 무겁죠. 음성 되게 살금살금 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천지 우리는 초등학생만 해도 벌써 천지 모음 3개 가지고 핸드폰 문자 다 쓸 수 있잖아요. 공모음이고 네. 대단한 거죠. 예. 이거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천지인 모음으로 만들어졌고 양성 모음 그다음에 아설순치의 입술에 있는 조음 기관을 입에 있는 조음 기관을 본떠서 이 입술 목구멍 이걸 본떠 가지고 기억이 나온 거고 니은이 나온 거고 미음이 나왔다라는 게 다 여기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나오지 않았을 네. 때는 뭐 저기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베꼈다 무슨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폄하하느라고 티벳에 뭘 가져왔다고 그러기도 뭘 하고. 가져왔다 뭐 창살을 베꼈다 네.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쓴 한글이 어떠한 위대한 글자인 것도 아직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사라진 글자가 있습니다. 원래 28개 글자였는데 이게 아래 모음 중에 아래 아가 사라지 이게 건설음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흐린민족 해례본에 음가가 나와 있어요. 혀를 오므려서 소리가 깊다고 돼서 이게 그 영어의 R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R 건설음이라 가지고요. 이 R 산스 할 때 이거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졌지만 외국에는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치음 세모라고 하는 거. 스도 아니고 즈도 아니고 반치음 세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 이응 그냥 무음으로는 이응하고 응할 때 응하고 이거를 이제 구분했었는데 이게 합쳐졌죠. 그러니까 이건 전 문제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획이 하나씩 가면서 이제 타금이 되는데 그에서 크가 되고 스에서 지가 되고 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응에서 히읗 2개 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만 가는 건 의에서 흐 가기 전이니까 이거거든요. 하.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또 사라진 것 중에 안타까운 게 비읍순경음, 피읍순경음입니다. 이 순경음 비읍이라고 그러죠. 나와 있습니다. 순경음이라는 게 뭐냐면 수는 밑에 이응을 쓰면 더 가벼워진 소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가 아니라 푸가 아니라 푸. 그러니까 가볍게 된다. 그 다음에 쌍니은도 쓸 수 있었고 쌍히읗, 쌍리을도 썼어요. 시옷 이것도 왜 훈민정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이달에 이제 1443년 음력 12월 30일 날에 나온 게 기사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1443년 음력 12월 3일 이게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원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소로 나눠 합한 연의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 이어가 뭐냐면요 소거란 뜻이에요. 뭐 네. 한자로 표현하기 힘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기랄 이거 한자로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자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하기 힘들어 때르릉 이런 것들인 거예요. 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네 졸졸졸 이런 것들이 이어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 이게 세종대왕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한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뭐 박사님 보시면 자 이게 파더지 않습니까? 네. 이거 파도로 써야 됩니까? 화도로 써야 됩니까? F 발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파도입니까? 화도입니까? 그냥 이거는
father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피읍 순경음. father예요. 아, father. 그런 글자가 네. 있었어요? 그럼요. 피읍 순경음. 순경음 훈민정음에 쓰라고 돼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자, 그리고 근데 왜 없었어요? 패션과 패션입니다. 이게 둘 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게 패션 하나 쪽은 열정이고요. 뒤에 건 네. 옷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요. 둘 다 이거. 패션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패션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패션으로. 예. 패션. 즉 무슨 얘기냐? P하고 F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훈민정음으로. 네. 그리고 베이비하고 빅토리입니다. 이게 좀 더 현재 비읍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V는 비읍 순경음으로 쓰면 빅토리예요. 그런 글자가 있었구나. 라디오 이거 레이디 둘 다 L과 R을 우리는 똑같이 리을 하나로 쓰지만 네. 사실은 저는 R은 쌍리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디오라고 하는 거죠. 쌍리을. 자, 아까 우리 박사님이 시오틱은 얘기하셨는데 자, 땡큐잖아요. 네. 이 땡큐가 TH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번데기 발음입니다. 번데기 발음이라 표현했잖아요. 예. 이거 땡큐입니까? 땡큐입니까? 그러게요. 이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땡큐. 시옷 디귿. 땡. 땡큐. 시옷하고 디귿. 아, 이게 왜냐하면 그게 번데기 있어요? 발음이 예, 혀를 윗니 아랫니에 내밀고 낸 소리라고 돼 있어요. 자, 혀를 윗니 아랫니에 내밀고 혀를 이에다 대한 얘기는 뭐냐면 혀는 설음이고 네. 이는 치음이지 않습니까? 네. 자, 니은은 그러니까 디귿은 혀를 설음이고 시옷은 그러니까 시옷 디귿 합치면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옛날에는 시옷 디귿도 같이 썼어요. 땡큐. 땡큐에 땡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어는 이제 한어병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956년에 이제 알파벳으로 중국어의 음을 표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는 알파벳을 가지고 발음을 표시한 걸 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중국어 공부하려면 한자 위에 밑에다 저렇게 영어로 표기한 한어 병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참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자, 자, 우리가 근데 영어라는 게 이게 엘리먼트 2가 3개입니다. 2가 3개지만 앞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가 발음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앞에 거는 에, 두 번째 건 이, 세 번째 건 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가 한 단어에 쫙 이가 3개가 있어도 이 3개의 발음이 다 달라요. 예. 이게 영어예요. CH도 이럴 때는 Kを쓰고 이럴 때는 charming이에요. 예. 크고 치예요. 또 G도 같은 단어에 앞에 G는 G오고 그대 그래프예요. 발음이 다르잖아요. 아, 그러네. 그 다음에 K도 이럴 때는 kind고 이럴 때는 묵음이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영어 알파벳으로 은 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애들 이름 보고서 못 읽어요, 선생이. 다 어떻게 외워야 그러는지. 되는 거네. 네. 이거. 서로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 발음이 그때 다르고 원칙이 다 다르니까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즉 영어 알파벳은 이게 페니키아에서 나온 말이고 그 전에 이게 뭐 저기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좀씩 반화된 거기 때문에 네. 우리처럼 아설순치우 목화토금수로 조음기관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옷하고 지읒하고 치읒이 같은 치음인 걸 알아요. 니은하고 디귿하고 티귿이 같은 결이지만 영어는 니은 n과 d가 같은 라인이 아니잖아요. 네. 전혀 다른 n하고 d는 근데 사실은 느하고 드는 조음기관으로는 같은 의미거든요. 네. 우리는 DNA가 훈민정음 DNA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 중에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우리가 세종대왕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음을 조음기에 맞춰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알파벳 있네.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어는 저렇게 알파벳으로 쓰는데요. 중국어 이 50음도 이 한어병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발음이 한 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410개랍니다. 일본어는 이거 아시죠? 아이유의 가기그 사시소에서 이거 50음도 일본의 이 문자 네. 히라가나 가지고 발음 낼 수 있는 건 300개밖에 안 됩니다. 300개.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어의 비극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일본은 비루딩구 1호가 앉아 있잖아요. 예. 비루딩. 빌딩이란 말이 안 되고. 네. 그런데 우리는 자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24개, 그러니까 4개 사라진 글자고 복자음이라든지 아까 수많은 것들 쓸 수 있는 걸 안 쓰고 현재 그냥 24개로 갇혀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한 11,000개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중국어는 P하고 F를 발음하고 L하고 R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중국어는 지금 중국은 우리는 11,000개의 발음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P하고 F하고 L과 R을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뭐 쌍리을이나 뭐 그런 아니, 거 그러니까 현재로 되던데? 현재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없어져 버렸네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복자음들 사라진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다시 쓴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발음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살리면 되겠는데요? 이게 쓰기 시작하면 이게 1933년도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사라진 우리나라 말에 사라진 글자들을 해서 뭐 아래아도 없애고 다 없애는 거 좋아요. 그때는 좋다 이겁니다. 그냥 그때는 단순화하려고 그런 겁니까? 단순화하는 거고 조선어에 없는 표기니까 그냥 단순화했다는 건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1933년 전 거의 90년 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한글 네. 이제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이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에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는데 우리가 P하고 F도 구분을 못하고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이름 표기할 때 야 원래 우리 한글 훈민정음은 표시할 수 있어. 순경음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알파벳 가지고도 표기 안 되면 위에다가 물결도 표시하고 동그라미도 표시하고 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표시해가지고 없는 발음들을 쓰는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이미 600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그러네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글로벌 시대에 저는 이거 좀 새로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세계 문자 서령 이집트 문자에서 시작이 된 게 예.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페니키아 문자가 되고 여기서 페니키아 문자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리스 라틴 문자가 나오고 이게 인도 문자고 이게 아랍 문자고 키르 문자거든요. 이게 다 이제 문자 계보인데 맨 마지막에 1443년에 나온 게 우리의 훈민정음 한글 가나다라입니다. 다 AD 자, AD 근데 9세기. 제가 한 가지 좀 네. 말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443년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야, 저는 정말 이거 공부해보면서 만약에 세종대왕이 정말 이 정말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건데요. 정말 천재이신데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겠나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왜 한자 그러냐면요. 쓰고 있을까요? 그럼? 자 보여드릴게요. 훈민정음이 이렇게 위대한 글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포한 지 58년에 1504년에 연산군 10년에 네. 세종 연산군이 앞으로 언문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는 한성오부로 하여금 적발하고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라. 살벌합니다.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냥 쓰는 사람들 쓰긴 썼어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아예 사라진 않고 왕실에도 쓰긴 쓰고 했지만 이렇게 탄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로 양반들이 훈민정음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물론 배웠지만 왜 못 쓰게 한 거예요? 천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투서 자기를 욕하는 게 언문으로 나붙으니까 연산군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는 게 싫은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나서 1894년에 가서 고종 31년에 가서 갑오개혁 때 우리 훈민정음이 드디어 공식 문자가 됩니다. 반포한 지 448년 만에 조선의 때구나. 공식 문자로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48년 동안 암암리에서 해례본이라는 것도 이제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국어학자들은 훈민정음 해례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시경 선생 뭐 그런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1940년에 이게 밝혀진 거니까 자 일본 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제 한자를 도입하면서 우리의 향찰 이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라가나 가타가나가 6세기 때 만들어집니다. 한 1500년 전에. 그래서 일본은 지금 한자에다가 자기네 히라가나 글자를 씁니다. 그렇죠? 음독도 하고 훈독도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쓴 되게 원시적인 문자예요. 아직도 이걸 쓰는 거예요. 음도 50개밖에 없고 50음도. 아이웨어가 이렇게 한자를 간략하게 만든 걸 1500년째 자기네 글자라고 쓰고 참 이런 글자 쓰면서 세계 2위까지 올라간 거 보면 일본도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베트남 문자 보세요. 베트남 요즘 뭐 핫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에 한자를 쓰다가요. 13세기 때 이게 향찰과 이들을 써서 또 쯔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한자를 가지고 변형한 쯔놈이라는 걸 쓰다가 쯔꽁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그 프랑스의 지대를 받으면서 선교사가 로마자를 가지고 쯔꽁우라고 하는 글자를 만듭니다. 네. 그걸 가지고 19세기 말에 이 로마자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19세기에 만듭니다. 영어 알파벳 로마자를 쓴 거예요. 즉 한자를 쓰다가 한자를 변환시켰던 항찰처럼 변화시켰던 쭈놈이라는 걸 쓰다가 결국은 프랑스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자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 게 오늘의 베트남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들으려고 예.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기가 안 돼 어려우니까 예. 표기를 하게 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인도네시아 어떨까요? 인도네시아는요 원래 이 팔라와 문자라는 걸 쓰다가 인도 문자입니다. 그러다가 카위 문자라는 걸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상한 문자죠. 이거. 그러다가 또 인도네시아가 그 이슬람이 이제 장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자를 써요 이게. 이게 자유 그러네요. 문자예요. 이슬람 문자 써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키위 문자 쓰다가 자유 문자 쓰다가 그다음 결국 어떻게 하냐? 20세기 초에 결국 다시 로마자를 도입을 해요. 그 인도네시아도 결국 뭘 쓰는지 아세요? 영어 알파벳으로 씁니다. 알파벳 써요? 네. 자기네 나라 발음을 알파벳으로 그냥 쓰는 쓰는 거죠. 자, 그럼 말레이시아 어떨까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인도계 문자를 4세기 때 쓰다가 마찬가지 아랍 상인들에 의하죠 아랍 문자를 자유 문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또 이 말레이시아도 인도 이슬람이 네. 이제 14세기 때 활약을 하니까 그러다가 루미 문자라고 포르투갈 또 이 말레이시아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의 식민 영국 식민 지배 받으면서 결국은 말레이시아 문자도 뭐로 쓰는지 아세요? 영어 알파벳으로 쓰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예. 그런군요. 그럼 제가 박사님, 우리는 훈민정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00년 조선왕조 500년 내내 한자만 썼어요. 그렇죠? 예. 양반들이 지배계층들 쓰지도 않고 있는데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었다면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뭘 썼을까요? 당연히 한자를 썼겠죠. 쓰고 향찰 이두를 썼겠죠. 예. 향찰 이두로 조사 쓰고 그렇게 음독 훈독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두 썼을 거고. 아니요, 이두만 조선 시대 때의 문맹률이 95% 이상 99% 됩니다. 예. 그중 그럼 이두는 누가 조선 써요? 갑오개혁 이후 때도 그 지배계층들만 쓰던 거였어요. 아. 지배계층들이 많이 표기해서 이두는 한자를 알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문맹이었다고 보고 양반들만 배웠던 겁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 95%가 문맹이었고요. 조선. 근데도 이게 그 갑오개혁 이후로 이제 문맹률이 높아지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초등교육을 하면서 네. 올라간 국민교육 하면서 올라간 거지. 사실 굉장히 우리도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한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예요. 이거 뭐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500년 내내 우리는 한자 기득권층이 지배계층들이 한자를 썼을 거고 향찰 이두를 썼을 거고요.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겪으면서 뭘 썼을까요? 일본어를 썼겠죠. 일본어 썼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았어요. 영어 뭐로 썼을까요? 그 우리나라 말을 뭐로 표시했을 것 같습니까? 알파벳으로 표기했을 베트남,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하고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말을 예? 그러네. 영어로 썼을 거예요. 베트남이랑 똑같이.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유대인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시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5대 권력을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금융 잡고 있죠. 실리콘밸리 창업주들이 다 유태인들이죠. 네. 어론, 여론, 문화, 할리우드 문화,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1,500만밖에 없거든요. 1,500만 명. 전 세계 인구 0.2%인데요. 네. 노벨상 수상자 22%가 유대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억망장자 중에 30-40%가 유대계입니다. 네. 미국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왜 뭐 천재여서?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헤맸던 유랑방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아시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정처 없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유럽에 전 세계 흩어지면서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 땅이 없으니까 오로지 지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현금밖에 없었죠. 현금 가지고 돈놀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땅도 못 사게 하고 그러면 땅도 없이 이렇게 유리방랑하는 민족이면요 프랑스든 헝가리든 폴란드든 독일이든 유대인으로 살면서 내가 지금은 박해를 받지만 내 자식은 박해받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는 철저하게 프랑스 사람이 되라. 넌 철저하게 이태리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주류가 돼서 주류 민족이 돼서 거기서 성공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200년도 아니고 유태인들이 뭘 지켜냅니까? 히브리어를 지켜냅니다.
히브리어를 네. 자기네 언어를 지켜요. 히브리어를 지켰기 때문에 유태인이 유태인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 히브리어는요, 이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페니키아에서 시작된 아람 문자로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에서 쓰던 문자를 베껴가지고 만든 거 발전시킨 게 그래서 히브리 언어가 보시면 이렇게 방형 문자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히브리 문자거든요. 네. 이게 되게 원시적인 문자예요. 이게 방형 문자라고 왜 방형이냐면 사각처럼 생겼다 해서 방형 문자인데 이 구별하기도 쉽지 문자가 않겠네요. 2,500년 전에 쓰던 거를 지켜냅니다. 아.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기는 네. 이걸 외우고 기도하고 율법을 외울 땐 이걸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연수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2,000년 동안 지켜냅니다. 아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잡았던 게 청나라인데 청나라가 만주족입니다. 네. 그렇죠. 원나라 다음에 청나라 어마어마하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가 만주족인데 만주족은 지금 없습니다. 만주족은 사멸했어요. 왜? 만주어가 없어요. 만주 글자 있지 않았어요? 이제 없어요. 만주어를 쓴 사람 없고 지금 뭐 몇십 명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났어요. 아, 다 한자를 썼습니까? 중국을 호령하고 전 세계 당시 16, 17세기 때 청나라가 17세기, 18세기 청나라가 전 세계 GDP 30%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어요. 만주족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년 만에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200년 만에. 왜? 말을 안 하고 한자 쓰고 중국어를 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유태 민족은 2,000년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저 조악한 히브리 문자를 지켜냅니다. 그게 저는 유태인의 힘이거든요. 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2세, 3세가 되면 미국의 2세, 3세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 3세 되면 일본의 3세 되면 미국 사람 되겠죠. 미국 사람 되잖아요. 네. 이민 가서 2세만 돼도 집에서 영어를 쓰고 한국어 안 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인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500년 전에 580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든 이 훈민정음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글로 인해서 우리 말을 담을 수 있고 가장 과학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요. 이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팍스 코리아나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코리아나라고 했는데요. 6번째 페르시아나,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는 전부 다 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지배를 해서 네. 질서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근래 역사에 인류 역사 유례가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죠. 예, 저는 우리는 그 5개의 제국 팍스 제국 중에 그들은 다 침략을 하고 거느렸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남의 민족을 침략만 당했지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력과 우리의 우수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침투를 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경제력을 퍼뜨리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 이 팍스 코리아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동남아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하러 온 유학인 3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중에 12명 중에 1명 외국인이에요 이제. 네. 굉장히 물론 뭐 미국 영미권의 유학생들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제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을 유학생들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을.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팍스 코리아나에 저희가 가나다라는 브랜드로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데 참 저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응원합니다. 일단 뭐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네요. 예. 오늘 가슴 벅찬 강의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네. 너무 그냥 뿌듯하고 벅차고 그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네요. 아 그러게. 네. 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박사님.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